그 스크린이 좀 각도가 좀 안 나와서요. 제가 좀 앉아서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소장님들은 법률 전문가시니까 강의 수준은 중상으로다가 설정을 하고 강의 자료를 작성을 했습니다. 웬만하면 소장님들은 이제 거의 다 알아두실 거라고 믿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실전에서 이용한 공탁 실무 사례고요. 그냥 그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그냥 슬라이드 보셔도 다 이해하실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일부는 그 여덟 항목으로다가 간단하게 워밍업 차원에서 일부는 하고요. 근데 2부는 좀 복잡한 사항을 좀 심도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 1부는 수용공탁 신청 사례까지만 하고요. 2부는 그 민사집행법 291조 집행공탁, 가압류 해방공탁, 그다음에 가압류 보정을 위한 담보공탁에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었을 경우 지급 사례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이제 AI가 지금 대세죠. 그 AI 시대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그걸 간단하게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수원지방법원 공탁서 운영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수계장님이 네 분 계시고요. 저희는 이제 공탁하고 보강금을 모두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압류 목격지 담당하는 계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보강금 입력하는 행정계장님 한 분 계시고, 그다음에 공탁 입력하는 실무관 그리고 전무공탁관 두 명 있습니다. 저희 법원 관할은 수원, 용인, 화성, 오산이 되겠고요. 비율은 인구는 수원이 가장 많은데 사건 수로 따지면 용인, 화성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업무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공탁금이 그 1월 기준으로 6,712억이고요. 보강금은 1,717억입니다. 이제 보강금에는 경매인합금, 매각대금, 뭐 민사인합금이 있는데요. 지금 주로 이제 매각대금 많이 늘었거든요. 2023년 대비. 2023년 대비 지금 3배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주변에 그 집행관 나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얼른 나가라고 기뜸하시면 나중에 한번 술 한잔 사실 겁니다. 그다음에 공탁금 이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탁금 이자는 연으로 따지면 0.35%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공탁금이 있으면 연 이자는 3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네, 거의 없죠, 사실상. 그러니까 운영하는 대신 공탁금 이자는 적게 지금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탁금 이자는 당사자의 교체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는 교체 전 당사자, 예를 들어서 공탁자, 피공탁자, 그다음에 교체라는 건 이제 전부 명령이나 양도가 있는 경우를 산정을 하는데요. 어, 양도가 있으면은 그 후부터는 그 양수인한테 그 이자가 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압류 추심을 9월 22일자로 압류 추심을 했으면 이자는 9월 22일부터 지급합니다. 그 전은 그 압류 추심 전 공탁자나 피공탁자한테 지급을 하고요. 그래서 공탁금 이자는 연 0.35%로 얼마 안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요즘 그 전날 때문에 저희 직원도 왔다 갔다 하고 우리 소장님들도 굉장히 헷갈리시는 부분이긴 한데요. 그 예금 채무를 원인으로 할 때, 원인으로 하는 변제 공탁을 할 때, 특히 이제 예금 채무의 채권자가 요즘 많이 돌아가시죠? 많이 돌아가시는데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상속인이 뭐 많게는 20명 되기도 하고요. 뭐 40명 되기도 하는데 그거를 각각 쪼개면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렇게 쪼개서 공탁을 하고 계세요. 우리 소장님들이.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가져왔고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금 채무 채권자가 사망해서 은행이 예금 채무를 이제 공탁해달라고 하죠. 우리 소장님들께. 그러면 이제 우리 소장님들은 그냥 일반 채무처럼 생각해가지고
각 상속인별로 쪼개가지고 관할별로 이렇게 공탁을 하시려고 하세요. 근데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488조의 공탁의 방법은 채무이행지 공탁서에 하여야 한다고 돼 있고요. 채무이행지라는 거는 변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그 변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장소는 민법 467조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일 우선이 460조의 성질이 제일 우선이 채무의 성질을 제일 첫 번째로 꼽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예금 채무는 추심 채무잖아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되는 채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채무의 성질에 따라서 추심 채무는 그러니까 채무자, 주소지 관할이 채무자 주소지가 관할입니다. 그러니까 채무자 주소지라는 건 은행의 본점 소재지, 그다음에 영업소도 다 됩니다. 그러니까 저기 법인등기부에 지점이 돼 있으면 다 가능합니다. 그 지점.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는 국민은행 메이저 은행 때문에 지금 아주 죽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점이 다 거기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몰리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져온 취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예금 채권자가 돌아가셔가지고 상속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 소장님들이 자꾸 그 채권자별로 다 쪼개가지고 공탁을 하려고 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이 규정을 갖다가 복사하든지 해가지고 첨부하시면 공탁관이 웬만한 공탁관은 거부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참조하셔가지고 나중에 그 예금 채무의 상속이 이루어지면 본점 소재지나 영업소 그러니까 그 예금이 있는 취급 영업점 있잖아요. 거기도 관할이 되니까 거기 한꺼번에 그냥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피공탁자를 관할이 달라도 주소가 달라도 한꺼번에 싹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일괄 신청하시면 돼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존의 지점채무처럼 쪼개서 하지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이해하셨죠? 예. 그다음에 그 형사공탁 특례도 뭐 이건 변호사만이 하는 일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이제 형사나 다른 관련해서 상담하시다가 나 형사 공탁하고 싶다 하시면 제가 요거 알려드릴 테니까 그냥 돌려보내지 마시고 또 뭐 형사소송이 있어야지 형사 공탁하는 건 아니니까요. 꼭 오시면 하시라고 제가 그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슬라이드 좀 보시겠어요? 뭐 슬라이드 보시면 형사공탁 특례는 어떻게 되냐면 공탁자가 이제 피고인이죠. 피고인이 왜 공탁을 하냐면 자기 양형을 좀 감형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형사공탁하는 거는. 근데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우리 공탁규칙 21조에 보면 변제 공탁을 하려면 반드시 그 피해자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초본을 떼야 돼요. 아시다시피 첨부해야 되는데 초본을 떼려면 성명과 주민번호를 알거나 성명과 주소를 알아야 되는데 옛날에 변호사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거 알려고.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담이긴 한데 그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를 어떻게 아는 거예요,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공탁을 한 겁니다. 제가 모르는 공탁관이 그거를 받아준 거예요. 고정을 내려가지고 주민 처분을 떼어가지고 그거를 형사 공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오빠가 한 달 동안 죽인다고 추천했어요, 공탁관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계속 그 분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로비를 해가지고 이 형사소송 특례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초본을 띄지 않고 공탁하는 방법을 보완해놓은 겁니다. 변호사들이. 그래서 이 형사공탁은 여기 보시다시피 피공탁자 성명이 비실명입니다. 비실명이고 이렇게 비실명 자체로 공탁을 하면 그거를 검찰하고 형사법원에 저희가 공탁서에 통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형사법원과 검찰이 그 통지를 받고 피공탁자가 이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서를 우리 공탁서에 보내줘요. 그러면 나중에 그 공탁서를 보내주고 피해자한테 카톡으로 보냅니다. 그 피공탁자 동일 증명서를 보냈으니까 찾아가라 이렇게 카톡을 보내면 피해자가 그 카톡을 보고 공탁소에 찾아와요. 그러면 저희는 피해자가 제출하는 인적사항하고 검찰하고 형사법원이 보내준 인적사항을 대조해서 맞으면 공탁금을 지급하게 그런 절차, 그런 시스템입니다.
전반적인 그런 그 시스템은 그렇게 돌아가고요. 이게 슬라이드 보시면 이거 책이 없어요. 책의 뒤 별지로 붙여있는데 슬라이드 보십시오. 슬라이드 보시면 공탁자가 있죠. 공탁자가 있고 피공탁자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김땡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실명으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비실명으로. 그다음에 대신 그 피해자를 특정하기 위해서 형사사건 번호와 검찰사건 번호를 동시에 이렇게 기재를 해줍니다. 그리고 공탁 원인 사실은 공소 사실을 간략하게 기재를 해줍니다. 특정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이렇게 변호사가 신청한 사례입니다. 그 근거 규정은 공탁법 5조인데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형사사건이 귀속 중인 법원에 예, 신청할 수 있고요. 이 항에 보면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과 사건 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를 명칭을 기재를 하면 처분을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비실명으로 이제 비실명으로 돼 있으니까 비실명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를 해주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옛날에 공탁 통지서를 보내는 대신 공탁관이 뭐 공탁 번호 뭐 그런 기타 사항을 홈페이지들에 공고하는 걸로 가름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검찰이나 형사법원이 그 공탁서에 제출하는 그 피공탁자 동일인 증명서에는 사건 번호, 공탁소, 공탁번호 뭐 그런 공탁자의 성명 주인번호를 기재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공탁소에서는 그 성명과 주인번호 그걸 확인해 가지고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토지관할은요 공판이 진행 중인 법원, 특히 이제 고정, 고단, 고합, 무사건만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소년재판은 안 됩니다. 소년재판은 공탁법 2조 여기 앞에 보시면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라고 해서 소년사건은 아예 유권 해석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솔직히 소년사건은 그 양형을 청탁받기 위해서 공탁하는 취지에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뺐고요. 그 다음에 약식 절차는 그 아시다시피 그거는 피해자에 합의해야지 그 벌금이 깎여지는 거지. 그 뭐 공탁했다고 벌금이 그냥 막 깎여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미가 없고요. 상고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수원고등법원은 우리 수원지법법 공탁소에서 같이 관할하고 있습니다. 첨부 서류는 공소장 사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 뭐 9월 16일부터 피해자의 그 열람 신청권이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 아시죠? 규정 바뀐 거. 그래서 옛날에는 피해자 그 열람권이 선택적으로다가 이렇게 허가가 됐었는데요. 지금 기본으로다가 그 열람권을 보장해주고 대신 불어갈 때는 사유를 통보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9월 16일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혹시 피해자 모르면 열람권이 기본적으로 보장된다. 그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피해자는 공소장 8개문에 적시된 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뭐 첨부 서면에 피해자 인적사항에 대한 열람 복사 신청서 불어가 사본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대법원 나의 사건 군책표가 첨부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형사공탁은 일단 공탁을 해놓으면 회수가 제한되는데요. 왜 제한되냐면, 아, 그 제한되는 사유가 그 예외가 있는데, 그 공탁죄가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그다음에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아니면 실형 거절의 통지가 있으면 그때만 회수할 수 있습니다. 뭐 차공탁일 때는 당연히 회수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피해자가 A인데 피해자를 B로 잘못 공탁했다. 그건 뭐 차공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외에 뭐 무죄 판결이 확정되거나 피해자 동의 없이는 절대 회수가 안 됩니다. 그 이미 회수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 근데 형사공탁 소행들 그 형사공탁 거의 제가 3년 동안 공탁관 하면서 소장님들이 법무사님들이 형사공탁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거의 의뢰가 안 들어오죠. 사실상. 근데 혹시 알고 계시라고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이긴 한 우리 소장님들 되게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데 변정공탁에서 본보사 수수료를 공제할 수 있냐 그 문제입니다. 아마 그
일선에서 그 업무하시다 보면 누구는 된다 그러고 누구는 안 된다 그러고 아마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하긴 할 건데 제가 정확한 근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공탁은 전액 공탁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일부 공탁은 일단 저희는 무효로 취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폭렬이 100만 원이 났는데 그 이자를 제외하고 원금만 공탁한다. 일부 공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언제든지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판례는 채무액을 전체 공탁하라고 그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일단 전액 공탁이 원칙이라고 알고 계시고요. 그러면 법무사 수수료는 수용공탁에서 공제할 수 있느냐? 수용공탁에서는 안 됩니다. 수용공탁에서는 그뭐 세금 빼고는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계시고요. 가능 사례는 어떤 거냐? 예를 들어 임차인이 사망하여 임차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공탁하면서 당연 공제 사유가 있겠죠. 임대료 관리비 같은 거. 법으로 분부사 수수료를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는 수리를 해줍니다. 혹시 수리를 안 하는 공탁관이 있으면 민법 473조에 규정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아마 공제해 주고. 예. 그리고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그 채무자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하는 거고요. 상속인 파악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저희는 다 수리해주고 있는데요. 일부 안 하는 공탁관이 있으면 민법 473조 들이대면 해줄 겁니다. 두 번째 사례는 압류만 있는 집회 공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압류 없고 압류만 있습니다. 제한 사유에. 그런 경우는 이제 배당 절차가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나중에 압류가 돼야지 그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는데 우리 인사소송법용 제10조 2는 그 압류 절차가 있어서 배당 절차가 이루어질 경우 이제 배당 절차에서 하더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압류 같은 거는 이제 배당 절차가 그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불투명하니까 그때 사유 설명해가지고 수수료 공제해도 저희 같은 거 다 수리해 주겠는데 만약에 수리 안 하는 공탁가 있으면 이 사유를 대면 이거 거의 수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도 사실 수용 공탁 외에는 수수료 공제해도 되거든요. 사실 업무상 수수료 공제해도 되는데 뭐 신규 공탁관이나 그런 분들이 예민하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설명 잘 하시면 아마 웬만하면 수수료 공제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섯 번째 반대급부 사례입니다. 요새 그 임대차 보증금 관련해서 분쟁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변제공탁하면서 그 동시행으로 건물 명도를 반대급부로 놓잖아요. 왜냐하면 동시행 관계에 있는데 한 사람만 그 이행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이행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네 보증금을 받아간 대신에 건물 명도 안 했으면 건물 명도하라고 반대급부를 조건을 걸어놓거든요. 그 근데 이제 나중에 피고탁자가 철회할 때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지 반대급부가 이루어졌다는 서류가 가름할까 그 사례입니다. 일단 공탁법 10조 반대 공탁법 10조에서는 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반대급부를 해야 되는 경우 공탁자의 서면 또는 판결물 공정증서 그 밖에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등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공탁물을 수령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가 돈을 찾아갈 때 반대급부를 소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절대 안 줍니다, 돈을. 피공탁자가 아무리 돈 달라고 해도. 그러면 공탁자의 서면이 뭐 있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게 그럼 공탁자한테, 임대인한테 가서 확인서 받으면 되죠. 이게 제일 깔끔하죠. 가장 많이 활용되는데, 그 다음에 공탁자가 어떤 경우서든지 뭐 반대급부 포기 면제서를 보냈다든가 내용 증명으로 아니면 임차권 등기명령 이의하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는 이제 반대급부 이 서명 자료인지 모르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이의하면서 건물 인도 사실을 자기 스스로 언제 몇 월 며칠자 인도했으나 뭐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반대급부 서류로 저희는 취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한 거잖아요. 스스로. 그다음에 판결문 공정성 당연히 뭐 인정되는 거고요. 그 밖에 관공서에서 작성한 공문서, 뭐 집행관 작성의 부동산 인도 집행조서 같으면 가장 확실한 증거죠. 이 서류를 내면 피공탁자에게 돈을 지급을 합니다. 그럼 출금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있는 게 아니죠. 김차인이 이미 건물을 실질적으로 인도를 했어요. 인도를 미리 했어요. 뭐 급해서라든지 해가지고 인도를 했는데 요즘 임대인이 그 명도확인서를 잘 작성해주지 않습니다. 요즘 아주 특히 심한데 왜냐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뭐 집을 뭐 이렇게 험하게 썼다고 그러면 뭐 원상회복을 그 반대 그 명도방에서를 근거로 해가지고 뭐 원상회복을 더 해달라고 하나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반대 그뭐 명도방에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임대인의 그 명도방에서의 목숨 저기 그 그거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임대인이 명도방에서 안 해주면 이렇게 막 원상회복 문제나 기타 손해배상 문제에 딴지 걸면서 용도화개선 안 해주면 임차인 입장에서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뭐 제 자랑이는 아닌데 제가 이 선례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도 그냥 그 임대인이 못된 임대인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몇 번 이렇게 줬더니 선례를 이제 행정처에서 선례를 만들었는데요. 2024년에 그러니까 어떤 서류가 있으면 임대인의 명도화개서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거 쭉 나와 있죠. 이게 관리비 정산 내역서 여기 PPT 보시면 피공탁자가 주민등록을 이전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피공탁자의 주민등록 초본 및뭐 전입세대 열람 내역, 뭐 통관장에 뭐 불거지고 살지 않는다는 확인서, 그다음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인도 확인서, 이사 확인서, 그다음에 공실인 인도 대상 목적물 촬영하고 뭐 촬영한 사진,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공탁자에게 태거 사실과 요즘 다 그 디지털 키죠. 디지털 키 비밀번호를 알린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캡처해놓고 내용 증명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열쇠 있으면 물품 공탁하든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항이 실질적으로 내가 그 실질적으로 건물을 인도했다는 증거가 간접적인 증거가 되죠. 그렇게 저 같으면 이렇게 내면 다 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끔가다 임대인이 와가지고 난리친 경우도 있었는데 저는 신경 안 썼습니다. 하여튼 뭐 왜냐면 명도한 건 맞지 않냐? 왜 네가 난리를 치냐? 그렇게 해가지고 준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혹시 만약에 그 상담하시다가 임대인이 명도확인서를 작성해 주지 않는다 하면 이 새로 생긴 얘기, 작년에 딱 꺼낸 얘기입니다. 2024년에 새로 생긴 얘기니까 설레니까 이거 보시고 상담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위 서류도 이제 뭐 촬영도 못하고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이 서류도 구비 못하면 건탁관한테 불수리해달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불수리하면 어, 이의신청 불수리한 다음에 이의신청하라고 저 같은 이제 불수리한 다음에 이의신청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의신청할 때 그 회수를 방제, 그러니까 이미 회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공탁 수락소송 같이 제출을 받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수 못하고 그 비난 사건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비난 사건 판사님이 신문기를 열어가지고 대부분 저기 지고라고 하십니다. 판사님. 근데 좀 문제가 비속 사건이 좀 오래 걸려요. 오래 걸려가지고 그건 좀 감안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방법입니다. 그래서 탄원서 등 제출하게 하면 좀 일찍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거 일곱 번째 주제는 되게 그러니까 공탁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입니다. 이 부분. 공탁 절차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저희도 좀 답답하긴 한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보통 이제 담보 공탁을 하면 공탁자가 거의 회수해가죠. 담보 취소해가지고.
담보 취소해가지고 공탁자가 회수하는데 이 담보 취소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는 권리가 피담보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공탁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기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그 권리가 피담보 채권인데 제가 재판상 보증공탁 기본 취지가 뭐냐면 피공탁자 그러니까 장래 피공탁자한테 발생할 손해배상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공탁이 재판상 보증공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압류를 시청하면 담보 제공 명령을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담보는 가압류로 인해서 장래 상대방 채무자죠. 피공탁자가 이걸 손해를 담보하는 공탁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담보예요. 피공탁자의 손해담보. 그러면 그 나중에 채무자가 이제 가압류로 인한 손해를 입증을 하잖아요. 그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하면 이건 채권자와 동일한 권리가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압류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출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합이 되더라도요. 네, 출급 청구권의 요건을 보면 이제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죠. 피공탁자가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유,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이 발생을 시키면 사유를 소명을 하면 공탁금을 어, 담보 취소 없이 직접 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이제 민사소송 117조에 따라 소송 비용 담보 명령을 하죠. 그러면 이거는 그 소송 비용을 못 받을 걸 대비해서 담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피공탁자가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을 첨부해서 그러면은 소송 비용이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소송 비용 담보의 목적이 달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뭐 추가 압류를 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죠. 왜냐하면 소송 비용의 담보를 한 거에 대해서 소송 비용 확정 결정이 났으니까 이거는 피담보 채권이 바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소송 비용 확정 결정으로 확정 증명을 가져오면 바로 피공탁자에게 지급을 합니다. 다른 서류 없이요. 이게 피담보 채권입니다. 피담보 채권을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사례를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피담보 채권의 범위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은 각 사례에서 피공탁자, 그러니까 재판사 보증공탁에서 피공탁자가 담보 취소 없이 추가 압류 없이 직접 찾아갈 수 있는 권리가 어느 때 발생을 하는가. 그 사례거든요. 이제 가압류 거처분 관련 담보공탁 사례부터, 이 케이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압류 거처분 관련 담보공탁의 공탁자는 가압류권자죠. 근데 이제 보전명령이라는 거는 그 발령 자체로도 저희가 이제 발령 자체로 손해가 있다고 이제 공주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 국화되거나 취하되면 발령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바로 회수할 수 있는데 공탁자가 담보 취소 없이 일단 가압류 과처분이 발령만 나면 저희는 저기 채무자 피공탁자한테 그 손해가 있다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담보 취소 없이는 공탁자는 회수해 갈 수 없고요. 만약에 이제 그 발령 후에 피공탁자죠. 가압류 채무자가 정식적 나는 가압류 과처분 때문에 정식적 손해를 입었다. 그리고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판결을 받아서 입증이 되면 피공탁자는 다른 압류나 담보 취소 없이 바로 출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근데 가압류권자가 본회소속에서 패소했어요. 그러면은 그 담보공탁을 하고 본회소속에서 패소하면 그 가압류 가처분으로 인해서 피공탁자가 지금 손해에 대해서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그러니까 가압류권자에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추정이 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해액을 판결, 뭐 조정, 뭐 어쨌든 형태로다가 입증이 되면 그 부당한 손해액은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해 되실 이제 하나 알아셔야 될 게 그러면 피공탁자가 피담보 채권 그러니까 그러니까 압류나 가처분으로 인해서 내가 손해를 입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야 될까요? 거의 판결입니다. 판결이나 결정 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솔직히 별로 없어요. 네. 아까 이제 그 아까 소송비용이 있었잖아요. 그것도 결정이었잖아요. 결정, 판결, 뭐 조정, 화해
그 수단으로만 입증이 되지 공과관이 뭐 실질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입증할 방법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피담보채권이 인정되면 어쨌든 간에 판결 등 비슷한 절차로 결정을 받아야지 그 공탁관이 형식적 심사를 해가지고 줄 수 있다.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판결이나 결정을 받기 위해서 어떤 사유에 대해서 판결이나 결정이 있으면 직접 찾아가는 그 사유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지금. 좀 복잡하긴 한데요. 그다음에 세 번째 사례입니다. 그 집행채권자니까 감유 가처분권자죠. 공탁자가 분할소송에 패소한 경우 채무자가 해방공탁을 하잖아요. 감유하면 감유 해방공탁을 하고 집행 취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감유 해방공탁 아까 공탁금 이자 연 0.35%라고 했잖아요. 근데 민사 이자는 5%잖아요. 현재. 그럼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갭에 대해서는 나중에 만약에 집행채권자가 분할소송에서 패소했으면 그 갭만큼은 직접 출급할 수 있습니다. 소명해가지고. 이 경우에도 이제 판결이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사례를 적어놨는데요. 감유 청구 금액이 1억입니다. 근데 채무자가 해방탁으로 1억을 반드시 전액을 공탁해야 되죠. 그리고 집행 취소 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감유 채권자가 분할소송에서 패소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 1억에 대한 민사 법정이자는 500만 원이죠. 1년간 따졌을 때. 그 다음에 공탁이자는 35만 원입니다. 1년간 따졌을 때. 그 차액인 465만 원은 패소 확정 판결하고 그 계산식하고 공탁관한테 제시하면 공탁관이 바로 줍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피담보 채권이 바로 인정된다. 이렇게 보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에 다음. 네, 가압류를 했는데 가압류 취소 소송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가압류가 잘못됐다 그래서 가압류 취소 소송을 많이 하는데 그 가압류 취소 소송으로 인한 들은 소송 비용이 소송 비용 벽제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가압류가 취소됐으면 가압류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압류 취소에 들어간 소송 비용이 확정이 되면 피담보채권이 인정된다고 해서 바로 피용탁자가 출급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소송 비용 확정 결정하고 확정 증명을 하고 그다음에 가압류 취소 결정문 선달 증명 그렇게 제출하면 피용탁자에다 바로 지급합니다. 이때도 피담보채권이 인정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다 판례입니다. 판례. 저희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요. 판례에서 인정된 겁니다. 그다음에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청구이나 분여당권 말소 소송 막 그런 거 하면서 강제집행정지 시청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은 안 해주잖아요, 판사님이. 꼭 담보 제공하고 강제집행정지 해주지 않습니까? 그때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담보공탁을 했을 경우에 어떤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인정되느냐 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1심에서 금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명한 판결이 있었어요. 원금하고 지연손해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강제집행 정지를 하고 이제 항소심까지 정지해달라고 했겠죠. 담보공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가집행이 그 강제집행 때문에 지연손해금 이 집행이 지금 정지된 상태잖아요. 원래 1심에서 판결을 했는데 그러면은 반대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 기간 예를 들어서 공탁일로부터 항소심 선고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원래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강제집행정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지급을 명한 일가 그 지급을 명한 확정 판결 부분, 1심에서 지연손해금을 명한 확정 판결 부분은 만약에 피공탁자죠. 채무자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건 직접 출급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거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건 피담보채권으로 인정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는 강제집행 정지 이어서 가는 겁니다. 건물 명도 및 그 명도일까지 차임 상당의 지급을 명한 가집행 선고부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항소심까지 정지해 달라고 하겠죠. 강제집행 정지 신청하면서.
그 가집행이 지연됨으로 해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행정지 효력 있는 기간에 발생한 차임이 상당히 손해. 왜냐하면 그 차임이라는 거는 강제 집행정지가 없었으면 받아야 될 돈이잖아요. 근데 강제 집행정지 때문에 그 차임 상당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이때 항소심에서 항소가 기각돼서 1심이 유지되면 강제 집행정지로 인해서 못 받았던 기간의 그 차임 있잖아요. 그 차임은 판결 확정 증명을 하고 차임 기간 동안 계산식만 제출하면 피고법자한테 바로 줍니다. 압류 추심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피담보채권 인정된다고 판례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판결 요청 확정 판결문하고 그다음에 계산식만 갖다 주면 피고탁자가 바로 출급할 수 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 말씀드렸잖아요. 연봉하기 합조치에서 가장 어렵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도 엄청 헷갈려요. 우리 직원들도 잘 몰라요. 피담보채권이 어느 때 인정되고 어느 때 피공탁자가 직접 찾아갈 수 있고 어느 때 압류 안 하고 찾아갈 수 있고 아무 취소 없이 찾아갈 수 있느냐 물으면 거의 다 몰라요. 거의 다 잘 모르는데 어떤 이제 소장님들은 법률 전문가니까 이 사례를 잘 기억해 놨었다가 이때는 그 담보 취소 없고 그다음에 압류 특별히 별다른 압류 없이도 찾아갈 수 있다. 그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의미 있는 거는 이제 이겼을 적에 일반적으로 압류 추심을 하면 되는데, 예, 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 돈에 대해서 또 회직 청구권 압류 추심 오면은 경합이 생기니까 놀아갔는데, 이거는 직접 그렇게 찾으면 우선권이 있으니까 그냥 횡단보채권은 질권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질권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른 압류권자 배제하고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 예. 그다음에 피담보채권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담보제공자 공탁자의 권리행사 최고에 따라서 담보권리자 그러니까 피공탁자죠. 권리행사 즉 손해배상의 소송 비용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그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별도로 특별한 입증 자료가 없을 때 그때 손해배상 청구 소송 비용 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도 피동자권 인정돼서 바로 찾아갈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근저당권에 의한 경매 절차의 정지로 인한 담보공탁. 근저당권 정지로 해서 강제집행 정지를 하겠죠. 그 경매 절차의 정지 때문에 채권자가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배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담보권이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내가 그러니까 강제집행 정지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손해배상 청구한 채권에 한정이 되고 근저당 자체의 피담보 채권이나 아니면 근저당권 말소소송 자체의 소송 비용까지는 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직접 입은 손해, 그 손해의 손해배상, 그 손해의 소송 비용에 한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내용이 그 본안 소송의 소송 비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가 그 강제집행정지로 해서 손해를 받았다고 그 인정한 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소송 비용만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인데요. 부동산 인도 명령에 대해서 제3자 이행 소송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 강제집행정지로 해서 공탁한 담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강제집행정지로 인해서 채권자에게 생길 손해를 담보하는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후에 채권자가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금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부당이득은 위 인도명령 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집행기간 내에 발생한 차임 상당과 동일하게 봅니다. 원래 차임 받았을 그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그거는 바로 피담보 채권으로 인정돼서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할 수 있습니다. 좀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좀 유지를 말씀을 드리면 재판사 보존부탁을 하는 거는 강제집행 정지로 그러니까 압류나 가처분, 강제집행 정지로 인해서 상대방이 입을 손해를 담보하는 거예요. 그 손해를 입증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판결, 결정,
소정비용 확정 결정, 뭐 그런 걸로만 거의 입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실무상.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확보하게 되면, 이런 케이스를 따져가지고 확보하게 되면 질권자로서 우선권을 행사한다. 우선권을 행사하면 다른 압력권자보다 우선적으로 출금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담보 취소를 안 해도 되고, 그다음에 기타 압류 취집 안 해도 돼, 별도로. 그게 중요한 거죠. 그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수용공탁 사례인데요. 이제 일부의 이제 마지막 주제인 것 같긴 한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토지인 수용보상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 지침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절대적 6조에는 참고로 이게 2023년도에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그 옛날 예규 알고 계시면 새로 보셔야 돼요. 2023년도에 다 개정이 돼가지고 불합지 공탁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이게 뭐냐면 일부 이제 수용공탁 선생님들 잘 모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바뀐 거랑 6주의 절대적 불합지 공탁 기재해 놨어요. 1항 1호에 보면은 미등기입니다. 미등기. 미등기일 경우에 대장이 공란. 그다음에 대장의 성명은 있어요. 근데 뭐 미등기입니다. 미등기를 전제로 하고 대장의 성명은 있는데 또 없고 뭐 그런 경우.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미등기인데 대장상 추후에 기재가 없는 경우. 요즘은 대장이 잘 됐어 이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인데 고락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등기는 돼 있어요. 등기는 돼 있는데 이름하고 주인번호는 없습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냐면 무슨 명성시 뭐 그렇게 뭐 평양 없는 주소. 뭐 초본 때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주소. 그때는 피수용자 불명 불합치 많이 하셨죠. 지금까지. 근데 이제 사부가 새로 생긴 건데요. 옛날에는 그 소유자가 사망하셔가지고 상속인한테 공탁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상속인이 10명이 있는데 첫 번째 상속인이 이제 이름은 있는데 이 도저히 공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어떻게 하셨나요? 잖아요. 2호로. 그래서 불합치로 하니까 이 피공탁자들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상속서류 제출하고 뭐 근데 일부는 나는 확실한 상속인인데 왜 나는 안 주냐 그렇게 막 항의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새로 이제 23년에 예규를 개정하면서 이 사무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은 상속인 전부를 알 수 없는 경우 사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는 사망한 게 분명한데 상속인 자체를 알 수 없는 경우. 그때 이제 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속인은 10명 중에 뭐 7명은 파악이 되는데 3명이 행방불명된다고. 그럼 옛날에는 다 절대적 불확실로 해가지고 파악되는 상속인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얘기가 바뀌면서 그러니까 파악할 수 있는 상속인을 주고 파악할 수 없는 놈은 그냥 그 상태로 둬라. 대신 나중에 상속인이 찾아오면 그때 공탁 사례 슬라이드 보셔야 돼요. 제가 드린 자료는 없어요. 슬라이드 보셔야 됩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일부 상속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PPT 파일은 필요하시면 우리 과장님한테 요청하시면 제가 드리라고 했거든요. 법령 조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토지수용법 40조 2항 2호입니다. 2호가 불합리죠. 그러면 공탁 금액은 1억이고요. 피공탁자는 소유자 망, 홍길자의 그러니까 만약에 소유자가 돌아가시면 꼭 그거 제가 부탁드리는데 왜냐면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소유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소유자를 원인 사실을 꼭 기재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소유자 망, 소유자 홍길자 해가지고 등기상 주소. 그러니까 주인번호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성명과 등기상 주소를 꼭 기재해 주시면
공탁하는 데서 등기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폐쇄 등기부를 한자를 비교, 동일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유자하고 피상속인하고 동일한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지 그 상속인이 그 소유자하고 동일성이, 그 상속인이 있는 거지. 만약에 그 소유자하고 피상속인하고 다르다 그러면 아예 원천적으로 깨지는 거 아닙니까? 상속인들의 보상금 청구권이 완전 깨지니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상속인과 소유자가 동일하냐. 근데 주인번호가 없잖아요. 그거를 대조하기 위해서는 이름, 그다음에 폐쇄등기부의 한자, 그다음에 등기상 주소, 그거 가지고 파악을 하거든요. 그래, 그꼭 원인 사실에 기재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 상속인이 있는데 2번 상속인이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달랑 있어요. 2번 상속인 이름만 달랑 있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되나 공부가 발급이 안 됩니다. 2번 상속인이. 그러면은 표시를 앞에 소유자 누구누구의 상속인 그리고 기재를 해놨죠. 비용탁자에 그 홍길순 옆에다가 왜 상속인이라고 기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이렇게 해놓으면 2번만 절대적 불합치다. 근데 규정은 40조 2항 2호로 한다. 전체 규정은. 근데 실질적으로 불합치는 2번 상속인만 불합치 공탁이죠. 사실상. 그러니까 1번, 3번, 4번이 오면 그냥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속분이 확정이 됐잖아요. 얘네들은. 근데 2번만 상속분이 확정이 됐지만 상속이 누군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1번 홍길동 오면 바로 줘야죠. 2,500만 원을 주고 홍길영과 홍길문도 마찬가지고 홍길순만 지금 못 주고 있는 겁니다. 2,500원 못 주고 있다가 상속인이 오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탁원인은 제발 이렇게 좀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수용덕 하실 때 이렇게 장하게 쓰지 마시고요. 꼭 이 공탁자는 사업 목적이 있죠. 사업 목적, 사업 시행자이고 몇 년 수용 재결, 수용 번호, 수용 개시에 따라 아래 토지와 지정물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자 했으나 수령을 거절하면 공탁 이렇게만 쓰시면 돼요. 다른 말 쓰실 전혀 필요 없어요. 우리가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래에 있다가 토지하고 지정물 표시, 특히 이제 지정물 중에 건물과 물건이 있죠. 지정물은 뭐 어떤 소장님은 그거를 복사해가지고 다 붙이세요. 너무 보기 힘들어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정물은 등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지정물 중에 건물은 등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등기하는 건물만 이렇게 그 등기 사항을 간략하게 표시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정물은 총 내 건 얼마, 총 얼마 이렇게만 표시해 주셔도 공탁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물건은 뭐 컨테이너 외에 3건 이렇게 하면 돼요. 소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만 기재해도 공탁 원인 사실은 충분히 기재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상속인 중 일부가 절대적 불합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확지가 가능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표시하여 출금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적용 법조는 40조 2항 이유로 하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나중에 일부 불합치 사유로 공탁된 아까 홍계순 있죠. 홍계순의 상속인들이 확인이 되면 공탁된 금에서 각 상속 지분에 따라 지급합니다. 공탁서 정정은 필요 없고요. 추위 불합치 사유로 된 공탁 때 피공탁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음, 나머지 피공탁 그러니까 이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상속인 없이 그러니까 좀 빠졌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 나머지 피공탁제가 그 상속 지분별로 주면 되죠. 아까 여기 이거 홍기순이가 사망을 했는데 상속인 없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형제 자매 같으면 이제 나머지 형제들한테 각 지분별로 들어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을 좀 빼먹었는데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에, 신분이 확인된 피공탁자들은 출급 청구 시 이제 바로 지급을 하도록 이 예교를 만든 취지가 그렇습니다. 확인된 상속인들은 바로 주고 확인되지 않은 상속인들만 빼가지고 나중에 줘라. 그 취지입니다. 네.
일단 일부는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 교수님인데 사망했고 홍 교수님 한국인도 있어요. 네. 그하고 동시에 막 찾아가야 하는지 아니면은 자기 한국라면 이제 지금 일부만 자기 지금 상속 증명이 필요를 갖고서 일부만 와도 찾아가는 분이 저희는 홍길순 외 상속인들은 일괄 찾아가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예, 전부 다 가요. 그래야지 일괄적으로 상속인이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제 수영부상 각종 사고처리 6조 제1호이지 않습니까? 예, 예, 1호 반대 해석을 하게 되면 예, 반대 해석에서 대상상의 기재가 만약에 이렇게 정확하게 나온다면 예, 예. 각자로 사람 피용 각자 지정한 인물 사이에서 국제공탁으로 가도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대상의 생명과 주소가 정확하게 있어가지고 네, 그 부분을 피공 각자로 국제공탁으로 들어가. 네, 가능합니다. 예, 예. 왜냐하면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아시다시피 보존 등기의 권리자는 최초의 대장상 소유자잖아요. 그 사람이 소유자로 간주합니다. 예. 등본 아닌 때가 있잖아요. 예, 예. 등본이 아닐 때, 혼인 여부나 그런 게 특정이 안 돼서, 상속, 지분이 특정이 안 되면 그것도 그냥 불합치로 상속인들로 상속이 피공급자 누군 왜 상속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가면, 예. 내가 상속 지분을 도저히 따질 수 없다. 그래도 소유자 누구누구의 상속인 해가지고 대신 원인 사실에 대략적으로 이렇게 사유를 다 적어주셔야 돼요. 적어주시면 불합치 사유를 받아줄 수 있어요. 예? 연재공사에서 일부분하게 업로드에 대해서 줄글주고 예, 예. 유격자 본인명이나 받았는데 일반적으로는 얼마를 지급받는가 동시에 건물 인도해라고 나오잖아요. 다음 항에다가 해당 건물 인도가 들어가지 월 차임상당 얼마를 지급하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판결로는 저희가 뒤에 건물 인도시까지 준 인도라는 거를 부담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러면은 이제 이 분석을 하려다 보니까 이 민법상 차임은 당연히 공제하는 거 아니냐 판결을 안 받았어도 네, 예.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공제하고 내가 공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럼 그 부분을 일부 공탁으로 보는 거야 아니면 전부 공탁으로 보는 거야? 아니, 그냥 정보 공탁으로 보면. 네. 그 부분은 어쩔 수가 없죠. 네. 근데 여기 지금 한국 지분 계산 금식에 대해서는 되게 기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기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아직 상관없. 상속 지분은 예. 기재를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가능하면 기재해 주시면 도움이 되죠. 부탁하는데. 네. 근데 저희가 상속 지분 기재 안 했다고 사실 불소리 사유는 아니에요. 불소리 사유는 아닌데, 일단 소장님들 외에는 일반인들은 상속 지분 잘 몰라요. 전화가 많이 와요. 내가 왜 이거밖에 못 받냐? 피공탁자 중에 내가 왜 지분 이거밖에 안 되냐? 대단식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 가능하면 상속 지분은 준비해 주시면 저희가 고맙죠. 네. 예? 인대차와 관련한 문제 사용이 어디가 지도나 인내로만 아, 예, 예. 다른 어떤 사유가 예, 근데 원한 회복 비용이 있었어요. 예로 뭐 약간 그러니까 손해배상하고 원상회복은 아시다시피 공탁과는 형식적 심사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첨예하게 소송에서 다투는 게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 청구. 그거를 공탁관이 실질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공탁자 임대인이 자기 임의대로 막 원상회복을 뻥튀기 해가지고 막 공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안 받아줍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고 안 받아줘요. 예. 그거는 소송에서 다 니네끼리. 예. 그러면 질문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가 하는 아,
그 2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째 제목은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민사집행법 291조 가압류만 있는 집행공탁, 그다음에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 보존을 위한 담보공탁, 이 세 개를 가지고 어떻게 공탁하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됐을 때 어떤 법률 효과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자주 많이 나오는 거지만 자주 헷갈립니다. 일단 가압류만 있는 집행공탁, 이게 실제는 변제공탁이죠. 가압류가 3개 붙든 2개 붙든 가압류가 붙어 있을 뿐이지 실제로 변제공탁으로 취급한다 그래가지고 뭐 공탁원의 사실도 변제공탁과 주요하게 쓰게 하고요. 가압류가 실효가 되면 바로 피공탁자가 출입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압류가 있는 집행공탁은 변제공탁처럼 취급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적용법조는 민사집행법 248조 1항, 공법 290조가 가압류에 준용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해방공탁은 많이 해보셨죠? 민사집행법 282조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해서 하는 공탁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담보공탁 말씀드렸죠.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보증공탁은 민사집행법 280조 19조 사망, 민소법 122조가 적용 법조입니다. 그리고 공탁자를 보면 가압류만 있는 집행공탁은 제3채무자가 공탁자고요. 해방공탁은 가압류 채무자가 공탁자입니다. 그리고 담보공탁은 가압류 채권자가 공탁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공탁자로 보면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가압류만 있는 집행공탁은 피공탁자가 가압류 채무자고 가압류 해방공탁은 피공탁자가 없죠. 아예 신청서 보시면 피공탁자 란이 없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왜냐하면 가압류 해방공탁은 필수 청구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급 청구권이 아예 없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그다음에 가압류를 원인하는 재판상 복지공탁은 가압류 채무자가 피공탁자가 됩니다. 그다음에 공탁 통지 등을 보면 해방공탁이나 보증공탁은 공탁 통지를 하지 않고요. 가압류만 있는 집행공탁은 피공탁자에게는 공탁 통지를 변제공탁과 똑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이 가압류에 대해서 이렇게 공탁이 됐다고 공탁 사실 통지서를 발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가압류 채권자에게도 통지를 해줍니다. 대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급 청구는 어떻게 하느냐. 가압류만 있는 집행공탁은 공탁자의 착오 사유로만 회수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집행공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회수가 변제공탁처럼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피공탁자는 어떻게 찾아가느냐. 가압류를 소멸시켜야죠. 가압류가 있으니까. 가압류는 없으면 자기가 찾아갈 돈인데 가압류가 있어서 못 찾아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압류를 취하시키거나 취소 결정시키고 출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은 회수 청구권밖에 없다고 했죠. 가압류 효력을 전부 소멸시키고 공탁자가 회수하면 됩니다. 현재 우리 직원도 우리 새로 들어온 실무관도 가끔가다 헷갈리는 건데요. 가압류 취하하고 가압류 집행 취소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시겠지만 가압류 집행 취소가 됐다서 가압류 취하됐다고 착각하시는 우리 직원도 있어요. 솔직히 우리 신규. 그래서 뭐 가압류 취하 증명을 떼오랬더니 가압류 집행 취소됐다고 가압류 취하 증명을 떼우질 않나. 그런 실수를 하는 직원도 가끔가다 있는데 절대 다른 개념입니다. 가압류 집행 취소하고 그러니까 외형만 제거한 거예요. 등기상 가압류 집행 취소는 아시다시피. 그다음에 가압류를 원인으로 재판상 보증공탁은 공탁자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담보 취소 결정 확정 증명 받아서 회수하면 됩니다. 피공탁자는 피담보 채권 아까 입약폭에 말씀드렸죠. 피담보 채권 입증을 해서 판결 등 소송비용 확정 결정 등 해가지고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 제출하면 피공탁자가 질권자처럼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출급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했을 때 어떻게 찾아가느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이 되면 공탁가는 사회신고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일반 압류가 들어있는 집행공탁은 누가 사회신고를 합니까? 공탁자가 하죠. 제3채무자가. 근데 가압류가 있는 집행공탁은 사회신고를 못하죠. 못한 상태에서 집행공탁이 돼 있는 거예요. 사실 변제공탁이지만 집행공탁이잖아요. 그러면은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안 하면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본압류가 들어왔더라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제3채무자는 공탁하면 툭 떨어져 나가죠. 근데 공탁관도 사유신고를 안 한다. 그리고 압류 상태로 배당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규정에서는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공탁관이 반드시 사유신고해가지고 채권 배당 절차를 이루게 하라. 그게 규정입니다. 그래서 배당 절차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공탁관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반드시 사유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본압류 금액이 만약에 가압류가 1억인데 본압류가 7천밖에 못 받았다. 그러면 뭐 어떤 판사님, 요새 판사님도 좀 이상하긴 한데, 그게 본압류 하면은 기존에 있는 가압류 이래다가 본압류 7천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떤 판사님은 또 그렇게 판결하더라고요. 기존에 3천도 날라간다. 저희는 절대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본압류가 가압류 1억으로 했는데 본압류를 7천 받았다. 그러면 3천에 대한 가압류는 그대로 살아있다고 취급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거를 해지하지 않으면 절대 돈을 안 줍니다. 나머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탁 절차에서는 다른 절차에서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실질적으로 본압류를 7천 받았으면 사실상 권리는 없다고 봐야죠. 추정을 하는데 저희는 형식으로 판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압류를 7천밖에 못 받았으면 나머지 3천은 반드시 가압류를 소멸시켜야지 찾아갈 수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일격 절차에서는. 그래서 본압류 금액만큼만 저희는 사유신고를 합니다. 배당 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가압류 묻는 집행물탁은 가압류로 본압류를 이전했을 때 이렇게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 해방물탁은 어떻게 찾아가냐? 가압류 해방물탁은 원래 그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가 있잖아요. 그 채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 채권자는 필수 청구권을 직접 회수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압류 해방턱을 하면은 가압류 집행 절차 그, 그 가압류 집행 취소 절차만 그러니까 이거 외형만 제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가압류 있었잖아요. 외형만 제거했지 그 가압류 효력은 자체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 가압류가 어디로 들어가 있냐면은 회수 청구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가압류권자는 그 회수 청구권을 직접 자기가 행사하는 거지 그렇게 행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동산 가압류 채권자가 본압류를 이전을 하면 본압류를 이전하면 회수 청구권을 직접 행사해서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출급 청구권이 아닙니다. 회수 청구권입니다. 그리고 본압류 금액이 이제 공탁금이 자체가 그 가압류 금액이죠. 못 미치면 나머지 금액은 아직도 가압류 효력이 남아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 공탁자는 채무자가 되겠죠. 그 가압류를 취소 절차 실효시키지 않으면 찾아갈 수 없습니다.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제일 헷갈리는 것, 저기 변호사들도 가끔 와서 돈 달라고 했던 사례입니다. 내가 재판사 보증공탁을 했어요. 근데 공탁자가 이제 공탁자의 가압류권자가 본안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담보 취소 안 하고 나 돈 달라고 옵니다. 내가 본원에서 승소했지 않냐? 왜 돈 안 주냐? 그거 변호사가 따집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절대 그 본원에서 승소한 거지 손해배상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제가. 본원에서 승소한 거지 그 가압류로 인한 피담보 채권, 그 손해를 입증한 건 아니다. 그래서 본원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했다 하더라도 회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반드시 그거 취소를 받아야 된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본압류가 아닌 경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압류가 들어온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구별해야 돼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했을 때 중요하다 그랬죠. 근데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고 본압류가 아닌 일반 압류가 들어왔어요. 내가 같은 채권자라도 그 피담보 채권이 다르면 다른 압류로 저희는 취급합니다. 그래서
피공탁자를 이제 가압류만 있는 집행공탁에서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해서 다른 채권자의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가압류가 있잖아요. 기존에 가압류가 있는 집행공탁이니까 가압류가 있잖아요. 새로운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은 뭐하고 경합이 되죠? 가압류하고 압류가 경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합이 된다는 공탁금보다 압류 금액이 합쳐서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경합이 되면 공탁관이 처분권이 사라져요. 그러기 때문에 공탁관이 지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탁관이 사유신고해가지고 채권 배당 절차에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지급위탁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본압류로 이전했을 때하고 본압류가 아닌 경우가 확실히 구별이 돼야 되죠. 그다음에 가압류 해방 공탁일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부동산 가압류권자가 아닌 부동산 가압류권자라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거나 그리고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자면 그 가압류하고 연속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연속성이 차단이 되기 때문에 다른 압류권자하고 똑같이 처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권자가 본압류로 이전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가압류 채권자가 아닌 다른 채권자가 수청구권에 압류를 했어요. 그러면 또 만약에 그러면 기존의 가압류하고 새로 들어온 압류권자하고 금액을 합하니까 공탁금보다 많단 말이에요. 그럼 경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공탁관의 처분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탁관이 반드시 사유신고해가지고 채권 배당 절차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구분이 되시죠? 네, 네.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거 가압류로 본압류를 이전했을 경우 본압류가 아닌 본압류를 이전하지 않은 다른 압류가 들어왔을 경우에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담보공탁을 해놓은 상태에서 공탁자가 본안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확보하였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감주권자가 본안 판결을 받아 집행권을 확보하였더라도 담보 취소 없이는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담보 취소를 판사가 담보 명령을 한 거는 반드시 담보 취소를 해야지 찾아갈 수 있어요. 그거 원칙입니다. 그다음에 피담보 채권을 확보하지 못한 피공탁자가 있죠. 내가 손해배상을 입증하지 못했어요. 담보공탁의 피공탁자가 손해배상을 입증하지 못해. 손해가 자기 입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다른 채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채권을 가지고 압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자기 피담보 채권은 없지만 다른 채무 명의가 있어가지고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공탁자는 대위담보 취소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채권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서 피공탁자는 직접적인 손해를 입증하지 못했지만 다른 채무 명의로 해서 압류를 하고 그 압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소명을 하면 대위담보 취소를 해가지고 담보 취소 결정 확정 증명 받아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담보공탁의 피공탁자는 자기가 직접 손해 입었다는 걸 판결로서 입증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채무 명의에 있어가지고 공탁자의 회수 청구권에 압류를 해가지고 대위담보 취소를 해서 받아가거나 둘 중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찾아가면 됩니다. 이거 제가 설명할 때는 잘 알아두시는데 이것은 까먹는 이상입니다. 이게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진짜로. 왜냐하면 가압류 맺는 집행공탁하고 가압류 해방공탁하고 가압류를 원인하는 재판사 부정공탁이 막 이렇게 뒤섞이잖아요. 바로 헷갈려요. 삼천포 빠져버려요, 바로. 변호사도 헷갈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잘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불합치 사유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이 규정은 이제 480조 후단의 불합치 사유. 불합치 사유라는 거는 그러니까 불합치 사유가 뭐냐면 누구한테 돈을 줄지 모르겠다는 거죠. 법률상 원인으로나 사실상 관계를 따져도 A한테 줘야 될지 B한테 줘야 될지 공탁자의 입장으로서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그게 불합치 상태입니다. 어떤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이제 불합치 사유 요새 공탁이 많이 들어오는데요. 의뢰인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이 있으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케이스를 참조하셔가지고 상담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무궁화 신탁이 위험한 거 아시죠? 무궁화 신탁. 왜냐하면
준공 보증을 많이, 사업 시행 보증을 많이 해줬거든요. 공탁사, 저기 신탁사들이. 신탁사하고 그다음에 증권사들이 이행 보증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다들 어려움이 있는데 공사계획 분쟁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공사 계약을 했어요. 공사 계약을 하면 발주자하고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가 있잖아요. 하청업자가 있잖아요. 수급사업자가 하청업자예요. 그러면은 사이다 직불 동의 계약을 하거든요. 원사업자하고 수급사업자하고 셋이. 그래서 발주자가 하청업자한테 직접 돈을 주는 계약을 많이 해요. 근데 그렇게 계약을 했더라도 돈을 주려면 하청업자가 공사를 다 완료를 해야 돼요. 만약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은 돈을 못 주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발주자는 그러겠죠. 야, 하청업자, 네 직불동의 했는데 공사를 다 했는지 소명자를 내봐. 근데 못 내는 거예요. 하청업자가. 그렇게 뭐 자기 사정이 있겠죠. 그러면은 발주자 입장에서는 공사를 다 해야지 돈을 줘야 되는데 이 공사 완료서를 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원사업자한테 줘야 될지 수급자, 하청업자한테 줄지 모르는 거예요. 법률적으로. 그때 그러니까 원사업자, 하청업자, 원사업자 또는 수급자업자를 평탁자에서 불합치 공탁을 하면 됩니다. 이게 불합치 사유 하나고요. 그다음에 그 뭐 전세 사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신탁된 부동산에서 전세 사기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그 위탁자와 그 수탁자 사이에 임대료 수령 관련해서 다툼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신탁 계약에서 임대료는 뭐 위탁자가 받는다, 뭐 수탁자 반대 계약을 하잖아요. 그 신탁 계약서에 보면 그게 적혀 있어요. 근데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유리뭉실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이제 솔직히 임대인은 위탁자한테 줘야 될지 수탁자한테 줘야 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위탁자 또는 수탁자를 피용탁자로 해서 상대적 불합치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받아줘요. 그다음에 이제 요즘 중개사고가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계약을 할 때 중개사고 보증보험을 들잖아요. 근데 그 보증보험이 한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이게 무한적으로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고는 막 10건씩 터졌어요. 보증은 한도가 있는데 사고는 10건이 터져가지고 보상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 보증보험 한도 내에서. 그러면은 결국은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 협회하고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거든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공동 피고로 묶어가지고 소송을 해서 그 소송 결과에 따라서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현재 그, 그 중개사 협회에서는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잖아요. 피해자들이 여러 명인데. 원래 그 중개사 협회에서 보증보험에 대한 그 보증보험 그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피해자가 뭐 10명, 20명씩 되면은 결국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줘야 되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협회는 피해자 전부, 피해자 전부를 피공탁절해서 상대적 불합치를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신용카드 거래 개업, 신용카드 가맹점 거래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가 그 가맹점에 카드 그 매출 대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가맹점주가 공동명의자예요. 가맹점주가 공동명의자면 그거는 판례에서는 불가분 채권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 공동 사업자 일부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오면 카드 회사에서는 누구한테 줘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 사업자 전부를 평탁절해서 불합치 사유를 하게 된다. 그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농어촌 공사가 공탁하는 사례인데요. 농어촌 공사가 이제 농지 소유자에게 농지 보존 부담금을 받다가 사유가 이제 해제가 되면 환급금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농지 보존 부담금을 서울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케이스가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유자가 보증보험 회사에서 보증금을 전액 상환받으면 음, 아, 농지 소유자가 보증보험 회사에 보증금을 전액 상환했잖아요.
그러면 소유자한테 그 환급금을 줘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면 보증보험 회사에도 줘야 되는데 이 상환 여부가 뭐 서류도 제출 안 하고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 소유자한테 줄지 보증보험 회사한테 줄지 모르거든요. 그때 불확실 사유를 하면 됩니다. 부탁을 하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흔한 케이스이긴 한데요.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서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임차인이 사망하고 임차인들의 상속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면 상속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뭐 소장을 제출했다거나 그러면은 임대인은 솔직히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데 누구한테 들릴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상속인들 전부를 피용탁자로 잡아가지고 상대적 불확실을 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분탁할 때는 분쟁이 있다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상속 분할 청구 소송 소장을 제출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헷갈리는 부분인데요. 압류금지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공탁을 집행공탁으로 해야 되는지 변제공탁으로 해야 되는지 이것도 굉장히 혼동되는 상황이거든요. 슬라이드를 보시면 슬라이드 보십시오. 책이 없습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공탁자가 이제 우리 회장님이고 제가 피공탁자입니다. 공탁 금액은 4,500만 원인데 임대차 계약이 있었어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있는데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서 공탁자는 피공탁자에게 뭐 연체 차임 뭐 이렇게 기타 공제하고 임대보증금을 반환해야 돼요. 근데 피공탁자를 채무자로 서 가압류가 하나 왔어요. 근데 가압류를 가만히 보니까 어, 이게 보증금을 가만히 보니까 가압류가 없기는 왔는데 이 보증금을 보니까 이게 민사집행법 246조 1항 6호 임대차 보호법 8조에 따른 압류금 지체권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수원용의 화성시는 2023년 2월 21일부터 1억 4,500만 원이면 4,800만 원이 경매에서는 최우선 보증금으로 설정하잖아요. 이 압류금 채권이에요,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 이 압류금 채권입니다, 이만큼이. 압류가 안 되는, 근데 이제 압류금 채권이 분명한데 이거를 면제공탁하고 완전히 거시기 하고 그렇다고 가압류만 있는 집행공탁으로 하자니 압류금 채권인데 그렇고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결론은 뭐 이렇게 다 집행공탁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규정을 보면 되는데 압류금지 채권에 대한 확신이 많이 없더라고요. 또 불안감이 있고 그러니까 임대인이 불안했어요. 우리 소장님들보다는 임대인이 굉장히 불안해하세요. 압류가 있는데 변제공탁으로 해야 되냐 뭐 그렇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사유신고를 하더라도 가압류가 있는 경우는 불술이 되고요. 압류가 있어서 공탁 후 사유신고를 해도 보좌관님은 압류금지 채권은 왜 사유신고했냐고 불술이 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공탁으로 하면 안 되고요. 설령 보좌관님이 백보 양보해서 저기 불수리 안 하고 배당 절차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결국 임차인한테 가잖아요. 압류 최우선 변제권이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 그리고 이거는 민법 480조에 의한 변제공탁이 바람직하다. 대신 아까처럼 이렇게 그 가압류된 사실을 적어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상가임대차는 압류금 채권 아니고요. 246조 1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해당이 되는 거 아시죠? 네. 압류금지채권은 주택임대차 보호법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는 변제공탁을 하고 제가 예시한 것처럼 이렇게 적어놓으면 변제공탁을 수리한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시고 어려워 하시는데요. 타산이나 회생채무자에 대해서 양도, 압류, 가압류 명령 등이 막지럽지 붙은 경우입니다. 슬라이드 보시면 이 책에 없는 건데요. 슬라이드 20 보시면 아까처럼 이제 임대차 보증금이 있죠. 대신 이번에는 채무자가
주식회사 박재준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보증금이 2억을 이제 돌려줄 게 있는데 채권 양도가 먼저 들어왔고요. 양수인이 우리 위원장님이고 그 다음에 바로 법인 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또 압류가 들어왔어요.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고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상대적 불합치, 이제 혼합공탁으로 하시는데 이게 민법 481조 상대적 불합치 변제공탁과 그 압류가 있으면 집행공탁이 혼합된 상태죠. 혼합공탁 형태로 하시면 되는데요. 일단 피공탁자는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박재준 또는 박재성 그러니까 회생채무자하고 양수인을 상대적 불합치 피공탁자로 지정을 합니다. 일단 상대적 불합치 피공탁자를 상대적 불합치 지정했죠. 왜 그러냐면 그 채무자 회생의 부인권이라고 아시잖아요. 부인권. 왜냐하면 특정 채권자에게 몰아주게 하면 관리인이 그거는 다른 채권자들을 해치는 행위다 해가지고 부인권을 행사하면 효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거 채무자 회생법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양도가 이렇게 특정 채권자한테 선양도가 이루어지면 거의 100% 관리인은 부인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그래서 이 채권 양도가 무력화될 수 있어요. 그 임대인 입장에서는 공탁자 입장에서는 아마 이럴 경우 이제 본인이 해결 못하고 우리 소장님들을 찾아올 건데요. 소장님들은 아시잖아요. 부인권 행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니까 소장님들은 이런 경우에 따져가지고 이거는 부인권 행사해서 나중에 약도가 깨질 수가 있으니까 불합치로 하자. 그렇게 유도하셔가지고 불합치하고 집행공탁을 혼합한 집행공탁을 한 혼합공탁으로 유도를 하시면 됩니다. 자신 있게 그 양수인한테 줄 수 있겠어요?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탁자도 이렇게 되면 불안해서 올 거예요. 불안해서 오면 그렇게 유도를 하시면 돼요. 공탁자는 미사집행법 248조 사항에 따른 사회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압류가 있잖아요. 3번 압류가 있으니까 집행공탁에 성질이 있으니까 248조에서 사회신고를 해야 되고요. 불합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배당법에서는 만약에 사회신고를 하면 배당법에서 사건을 추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중에 그 부인권 행사해가지고 양도 효력이 뭐 무력화 시키든지 양도 효력이 있든지 그거 결과를 기다려요. 채권 배당 법원에서는. 그러니까 불합치 사유 말씀드렸죠. 관이 부인권 행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압류권자가 그러면은 나중에 그 여기 앞에 있는 그 3번 압류권자 있잖아. 주택도시보증공사 주식회사 3번 압류권자. 여기 슬라이드 보시면 3번 압류권자 있잖아요. 그럼 얘는 뭐 나중에 그 불합치 결과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느냐. 회상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이미 진행 중인 절차는 당연 중지되나 금지되죠. 그리고 만약에 인가 결정이 난다 하면 이 압류는 필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인권이 인가되어 양도 효력이 실효된다 하더라도 만약 회상 절차 인가 결정이 있다면 압류권자는 실효됩니다. 그래서 압류권자는 전혀 압류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인권 인정 여부에 따른 효과를 보시겠습니다. 추후에 부인권 행사 회생법원의 결정, 확정은 필요 없습니다. 부인권 행사로 양도가 무효가 됐어요. 양도가 아웃이 됐어요. 그리고 회생법원의 관리는 회생 절차 인가 결정문을 첨부해서 공탁수와 배당법원에 제출하면 배당이 개시돼 가지고 회생법원에 지급합니다. 결국 회생법원이 가져가게 되죠. 사실 회생하고 부딪혀 가지고 이기는 권리 하나도 없어요. 아시잖아요. 만약에 인가 결정만 나면 거의 천하무적입니다. 거의 다 가져가요. 그 다음에 회생법원의 관리인이 부인권이 인정되지 않았어요. 회생법원의 관리인이 부인권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인가 결정이 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부인권이 인정되자면 양수가 먼저기 때문에 그 이전의 효과가 있잖아요. 양수인이 유효하게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수인은 뭐 공탁금 출구 확인 소송을 하겠죠. 자기 부인권이 행사하지 않거나 인정되지 않으면. 그리고 양수인은 자기가 적법한 양수인으로서 공탁금 출구 확인 소송 0.8개월문 아니면 또 회생법원 관리인이 출국 동의서를 해주면 그거를 배당법원에 제출하면 배당법원이 배당을 개시해가지고 양수인한테 지급하는 그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권을 행사를 해서 인정이 되면 관리인이 회생법원에 가져가고 만약에 부인권이 인정이 안 되면 양수인이 판결받아서 가져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거 다 불합치 사유고 사유신고를 했기 때문에 지급위탁 절차에서 공탁금이 지급이 되게 됩니다. 이해하시나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2부에서는 좀 난이도가 조금 있습니다. 자, 이해하시는 걸로 알고.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이제 간략하게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책 중에 혹시 박영사에서 표현한 그 도산 절차와 강제집행, 소송 강제집행 책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박영사. 네, 박영사. 예. 그 책을 요약한 거. 그 책을 그 서울회생법원 그 연구위원회에서 발행한 책인데요. 그 책이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집행 절차하고 소송 절차에 관련해서 그 책이 탑입니다. 우리 직원들도 많이 보는 책인데요. 그 책을 제가 파산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 요약을 해놨는데요.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일단 중요한 포인트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산 절차가 있는데 강제 집행 절차가 있다. 파산 신청만으로는 강제 집행 절차나 소송 절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지 금지 가처분이 있으면 파산 선고 시까지 정지 금지가 되고요. 파산 선고는 20페이지와 공시 페이지가 있다는 거 아시죠? 20페이지라는 거는 파산관제에 선임되어 가지고 파산 절차를 이어가는 거고요. 동시 폐지라는 거 파산진과 면책 결정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페이지가 이루어지면 20페이지의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면 새로운 강제 집행은 불가하고 진행 중인 사건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여기 위에 있는 가압류 가처분, 채권 압류, 강제 경매 다 해당이 됩니다. 근데 문제는 파산 절차에서는 임의 경매는 해당 사항이 없다. 임의 경매는 별채권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강제 집행 절차를 그대로 이어갑니다. 예. 개인회생 절차하고 달라요. 파산 절차에서 임의 경매는 별채권이라 해서 파산 선고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요. 그냥 쭉 이어갑니다. 그리고 파산 폐지 종결이 되면 소급표는 없고요.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다 이전이 됩니다. 그리고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아까 그 동시 폐지의 파산 선고 때 중지됐던 사건이 있잖아요. 그건 다 효력이 상실됩니다. 아까 파산 선고하고 그 면책이 동시에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신청이. 그래서 면책이 확정이 되면 중지됐던 강제 집행 절차는 다 효력을 상실한다. 20페이지는 파산 선고와 동시에 상실한다. 공시 폐지는 면책 결정이 확정이 되면 상실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개인위생 절차와 강제 집행 절차인데요. 개인위생 절차는 임의 경매를 아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 자체만으로는 강제 집행 절차나 임의 경우에 소송 절차에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나면 새로운 강제 집행 신청은 불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인가 결정이 나면 새로운 강제 집행 신청은 불가하고 이미 정지된 사건은 당연히 실효됩니다. 근데 임의 경매는 어떠죠? 임의 경매는 정지됐다 그랬잖아요. 개시 결정이 되면 금지됐다 그랬잖아요. 임의 경매는 인가 결정이 나면 정지됐던 강제 집행 절차가 새로 진행이 됩니다. 예. 그대로 진행이 속행이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불인가 결정 폐지가 되면 정지됐던 강제 집행 속행하고 새로운 강제 집행도 가능하고 인가전 폐지되면 정지됐던 집행 절차를 속행하고 인가 후 폐지 결정 확정이 되면 원래 채권 내용대로 채권을 행사할 수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회생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인데요.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막 내리시죠. 중요한 게 배시결정이 나면 새로운 신청 불가하고 이미 진행 중인 사건은 당연히 중지됩니다. 그리고 인가결정이 나면 이미 신청 불가하고 이미 정지된 사건은 소급하여 다 상실이 된다. 이게 중요한 거는 임의 경매도 다 효력이 상실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생 절차는 싹 밀어버려요. 임의 경매 상관없이.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 선생님들이 잘 아실 거지만 만약에 더 찾아보시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사에서 출간한 부산 절차와 강제집행 소송 절차 그 책을 찾아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부인권 행사 때문에 제가 이 강제집행 절차와 관계는 그 참고적으로 이렇게 핵심만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합공탁 사례인데요. 아까 부인권 행사할 때 혼합공탁이라고 그랬잖아요. 상대적 불합치하고 집행공탁이 cep봉된 그런 혼합공탁 사례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혼합공탁 사례 말씀드릴게요. 혼합공탁이라는 거는 공탁 원인 사실, 공탁 근거 범량이 다른 실질사 두 개의 공탁을 공탁제 이익고 외 하나의 공탁 절차에서 하는 공탁을 말합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채권자 불합치 변제 공탁과 집행 공탁이 혼합된 상태를 위주로 다룰게요. 이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채권이 양도된 후 압류가 이루어진 케이스입니다. 채권이 먼저 이루어졌어요. 채권 양도가 먼저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압류가 됐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양도 효력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데 불구하고 양도를 한 겁니다. 양도인이. 그 후에 양도 후에 압류가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네, 슬라이드 보시면 적용법조는 487조 후단이고 미사집행법 248조 1항입니다. 아까 똑같이 임대차 보증금이죠. 근데 그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그 임대보증금은 양도할 수 없다 그렇게 특약을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궁하니까 그 사채업자한테 이 채권 임대보증금을 양도해버린 거예요. 하도 괴롭히니까. 그 양도한 후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양도인.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양도인이 임차인이죠. 임차인의 상대로 압류가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데 양도가 유효한가? 퀘스천 마크가 들잖아요. 근데 또 뒤에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럴 경우에 상대적 불확실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법률 관계는 뭐 잘 알겠지만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보고 갈게요. 우리 민법 규정에 채권은 성질상 양도를 허용하지 않는 채권, 뭐 부정력 청구권, 유죄를 청구권 있죠.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데 양도금지 특약을 한 상태에서 양도는 제한이 따릅니다. 뭐 많이 공부할 때 많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중과실. 그러니까 알았거나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는 양도 효력이 없다고 돼 있고요. 판례가. 그다음에 양도금지 특약이 있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상태에서 양수한 경우.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이죠. 는 양수인에게 양도 효력이 있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449조 2항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에 의해서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사 표시 선의 제3자에게 당하지 못한다. 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례는 이렇게 양도 금지 특약이 있는 경우에 양도된 경우 양도인은 당사자 사이에 이제 선의 양수인에게 양도된 경우에요. 선의 무과실로 양도된 경우 선의 양수인에게 채권이 양도된 경우에 양도인은 당사자 사이에 양도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양도의 효과까지 부정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 양도 효력은 있다. 대신 양수인한테 이 양도금지 특약이 위반해서 양도했으니까 내 손해를 배상을 하고 소송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선의 무과실인 양수인에게는 양도 효력이 있다. 그렇게
판결을 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가. 그러니까 보면은 이게 공탁자 입장에서는 이게 선이 선이 무과실인지 악이 중과실인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법칙으로 하는 건 그래서. 그래서 적용법조는 487조 후단 인사집행법 248조 1항으로 하고요. 공탁자는 양수인이 선인지 악인인지 파악할 수 없죠. 그러니까 불합치 사유가 인정돼서 피공탁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됩니다. 그래서 인사집행법 248조 사항에 따라 공탁자는 공탁 후 사유신고해야 됩니다. 불합치 사유가 있으므로 배당법원에서는 사건을 추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불합치 사유가 해소되면 그때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양도의 효력에 따른 효과를 보겠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제 선행의 양도가 무효예요. 그러니까 악이 중과실이에요. 양수인이. 그러면 양도인에 대한 압류 명령은 유효가 되잖아요. 양도 자체가 무효니까 양도인에 대한 압류는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중에 그게 판명이 되면 사유신고와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급위탁으로 지급하고요. 압류권자 경합이 되면 압류권자의 안분배당해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선행의 채권 양도가 유효해요. 양수인이 유효하게 양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선행에 이미 이전이 돼서 권리가 이전이 된 상태에서 압류가 됐으니까 압류 명령은 무효가 되고 양수인이 진정한 채권자가 돼서 이제 불합치 사유로 뭐 소송 등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입증을 하면 입증 자료를 배당법원에 제출하면 배당법원에서는 사유신고를 불수리하겠죠. 왜냐하면 압류 자체가 무효니까.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압류 자체가 효력이 있어야 배당 절차를 진행하는데 압류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배당 절차 불수리한다. 그러면 불수리 결정문을 공탁세 내려줘요. 그러면은 아까 양수인이 뭐 판결 등 뭐 서명 자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하고 불수리 결정 제출하면 바로 집합니다. 양수인한테. 예.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사례요. 이번에는 채권 양도한 다음에 가압류가 있어요. 압류가 아니에요. 가압류예요. 아까하고 사례 똑같아요. 양도 효력에도 의심이 있고 근데 뒤에는 이제 양도 대신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양도 효력에 문제가 있는데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적용법조는 487조 후단, 그다음에 민사집행법 248조 1항, 공법 291조는 가압류 준용하는 규정이라고 했죠. 이렇게 채권 양도 효력의 유무에 따라서 가압류 효력이 변동되고 공탁자는 양도 효력 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불합치 사유가 있습니다. 공탁자는 압류가 없기 때문에 사유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 효력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이제 선행의 양도가 무효로 됐어요. 선행의 양도가 무효로 판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양도인에 대한 가압류 명령은 유효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이 되면은 그러니까 가압류만 있는 부평공탁에서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되면 공탁관이 사유신고한다 그랬죠. 그래서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도가 무효이므로 피공탁자인 양도인이 피공탁자잖아요. 아까 임차인. 이는 가압류 효력을 상실시키고 자기가 직접 찾아갈 수도 있어요. 가압류가 효력이 유지되면 본압류로 이전돼서 공탁관이 사유신고하고 배당자체에서 찾아가면 되고 만약에 그 피공탁자가 가압류 효력을 실효시켰어요. 취하시켰거나 뭐 취소 결정 받았거나 그러면은 그거를 소명자를 제출해서 피공탁자인 임차인이 직접 찾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선행의 양도가 유효다. 근데 선행의 양도가 이제 먼저 유효가 됐으니까 가압류 효력은 무효가 되겠죠. 그래서 양수인이 견적과 채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양도인은 양수인, 그러니까 임차인이죠. 양도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권 출구권 확인 소송 등을 통하여 불합치 사유를 해소하고 판결문을 제출하면 바로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압류하고 가압류의 차이를 구별하시죠. 양도 효력이 불분명한 경우에 압류하고 가압류 효력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압류가 먼저 있어요. 이번에는 가압류가 먼저 있고 그다음에 채권 양도의 효력이 불투명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가압류가 있는데 가압류의 효력 여부에 따라서 그 채권 양도의 효력이 영향을 받아요.
보면 이제 적용법조는 487조 후단이고 민사집행법 248조이랑 291조 똑같고요. 가압류가 먼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채권 양도가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가압류는 이제 아시다시피 가압류가 취소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압류가 본압류로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효력에 따라서 그 가압류 효력에 따라서 양수인이 아주 큰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압류 효력 여부에 따라서 양도인한테 해줘야 될지 양수인에 될지 모르니까 피공탁자를 불합치로 하는 겁니다. 근데 공탁자는 이제 사유신고를 할 필요는 없고요. 이때 그 독립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시청한 자와 우리 필레입니다. 채권 양수인 간의 우열은 채권 가압 명령이 제3채무자한테 송달과 특정 일자 있는 채권 양도의 채무자한테 통지 선호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습니다. 우열이 누가 먼저 송달하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판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탁자 입장에서는 이 선호 우열이 있는데 가압류 후 채권 양도가 있는 경우 가압류의 취하 또는 패소 판결류에서 효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탁자는 도대체 나중에 그 양도인이 피공탁자가 될지 진정한 수령자지 양수인이 수령권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 불합치를 할 수 있고요. 마지막 중요한 가압류 효력에 따른 효과입니다. 가압류는 처분금지 효과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압류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해가지고 그 가압류 효력을 유지시키면 권리가 제한된 상태에서 채권을 양소받은 양수인은 채권 양도 효력이 무력화됩니다. 왜냐하면 가압류가 먼저 그러니까 판례가 가압류하고 양도 통지는 선으로 따진다 그랬잖아요. 우열을. 그러니까 먼저 송달된 가압류가 효력이 유지되면 본안 판결을 받으면 나머지 그 후에 있는 채권 양도 효력은 무효가 돼서 가압류권자가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면 공탁관이 사유신고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지울 수는 없고요. 사유신고를 해서 배당 절차에 따라서 지급하게 됩니다. 근데 가압류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했어요. 시행청이 취하되거나 가압류 결정이 취소되는 결정을 받으면 채권 양도는 완전히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그 가압류가 효력이 상실됐으니까. 그래서 양수인은 가압류 취하증명이나 취소 결정문을 첨부해서 직접 출급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출급하는 겁니다. 이게 형제적 불합치를 공탁을 하되 불합치 사유가 해소를 시키고 이렇게 출급을 한다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수용 공탁에서 가처분이 있고 마지막 그 혼합 공탁 사례입니다. 수용 구성 공탁금에서 가처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유자를 채무전에 또 압류가 있습니다. 후에 가처분이 있고 보상금 채권을 처분금지 가처분했어요. 채권자가. 왜냐하면 어떤 경우냐면 채권자가 이미 그 토지대금을 이미 다 지불했어요. 근데 등기를 못할 사정이 있어서 못 늦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수용이 된 거예요. 돈은 다 지불했는데 그러면 사실 그 수용 보상금의 그 최종 권리자는 임꺽정이잖아요. 여기 가처분권자. 근데 이미 공탁이 돼버렸어요. 소유자로. 왜냐하면 획기적으로 그 공탁을 해야 되니까. 근데 공탁자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가처분이 있는데 소유자 운동으로다가 피공탁자를 진행할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가처분권자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기면 가처분권자가 가져갈 수도 있고 지면 지금 현재 소유자가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탁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용인시 입장에서는 이거 가처분권자한테 줘야 될지 소유자한테 줘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그래서 불합치 사유가 있다고. 그 다음에 가처분 후에 또 그 소유자를 상대로 이렇게 막 압류가 엇것도 막 세네 개씩 뭐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일단 혼합공탁으로 공탁을 하고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피공탁자는 소유자하고 가처분권자가 되겠죠. 왜냐하면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잖아요. 소유자, 그 다음에 나한테 권리가 있다고 최종 주장하는 가처분권자를 피공탁자로 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혼합 공탁을 해도 수용 절차는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네. 그러니까 수용권은 유기시로 넘어가요. 나중에 지네들끼리 알아서 해결하고 수용으로 인한 이전 등기는 실시됩니다. 그다음에 공탁자는 공탁한 다음에 248조 이상에 따라 사유신고를 하고 배당법원에서는 불합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당법원을 사건을 추정을 합니다. 불합치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근데 나중에 가처분권자가 이제 불탁금, 출구권, 확인소송 등에서 뭐 승소하거나 뭐 자기가 소유권의 최종 권리자라고 인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확정 판결문을 배당 절차에 제출하면 불합치 사유가 해소가 됐잖아요. 소유자가 아니고 내가 권리자라는 게 판결에서 확정이 됐으니까 배당 절차를 진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중요한 거는 가처분권자가 그 공탁금, 출구권 확인 소송을 하잖아요. 그럴 때 이 앞에 있는 이 압류권자들을 빼먹으면 안 돼요. 공탁 전에 압류권자들 있잖아요. 이 공탁 전에 압류권자들을 빼면 잘못하면 돈을 못 찾을 수 있어요. 다시 소송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공탁 전에 불합치 사유가 있어서 공탁금, 출구권 확인 소송을 할 때는 가처분권자가 확인 소송할 때는 공탁 전 압류권자들 피부로 집어넣어야 된다. 한꺼번에 해결해야 된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처분권자가 이기면 뭐 배당 자체 자기가 찾아갈 것이고요. 만약에 가처분권자가 패소하거나 공탁금이 일부에 대해서만 승소하면 확정 판결문을 마찬가지로 배당법원에 제출해서 배당 절차를 진행해서 보좌관님이 배분을 해주게 돼요. 금액에 따라서. 그리고 결국 공탁소는 배당법원의 지급위탁 절차에서 공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수용보상금에 가처분 있을 때 반드시 상대적 불확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뒤에 2번, 3번 압류가 없잖아요. 그냥 불합치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 487조, 그러니까 토지수용법 40조 2항 불합치 사유잖아요. 그걸로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압류가 없으면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은 필요가 없고요. 사유신고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공탁 이론은 다 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냥 이거는 뭐 참고사항이긴 한데 요즘 하도 AI 하길래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이후에 PT는 제가 그 파워포인트를 작성한 게 아니고요. 저는 AI와 공모사 업무의 연계 방안만 제목만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AI가 이런 식으로 다 작성을 해줬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들 여기 있는 앱 중에 하나도 없으신 분 없으시죠? 하나라도 있으시죠, 다. 여기 있는 앱 중에 다 있으시죠? 저는 여기 이 중에 컴플렉시티를 제일 좋아하는데요. 법률 지식이 제일 정확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한 달에 2만 9천 원짜리 프로 쓰고 있습니다. 컴플렉시티. 그 앨런도 괜찮긴 하는데 하여튼 법률 종사자한테는 컴플렉시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PT부터는 제가 작성한 게 아니고 AI가 다 작성해 준 거예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간다. 현재 문제점 AI가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AI가 뭐라 그러냐면 현재 문제점은 반복적인 문서 작성, 수작업, 검토 작업, 그다음에 시간 소요가 큰 업무, 인적 오류 가능성이 있답니다. 공감하시죠? 네. 그다음에 문서 자동화의 혁신이 이루어진답니다. 반복적인 문서니까 AI는 반복적인 문서는 AI한테 맡기고 오류 검출, 뭐 조항 분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 AI가 더 잘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업무 앱을 개발해가지고 활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리스크 관리도 고도하고, 그다음에 뭐 상담 시스템도 뭐 챗봇이나 뭐 이렇게 AI 시스템을 통하면 지가 알아서 상담할 수 있다. 뭐 그런 뜻이고요. 좀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뭐 PT는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거고요. 하여튼 또 앞으로 AI 시대에 얼마나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